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35회 방송입니다. 한국은 봄이라는 계절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좀 심해서 입고 나갈 옷을 고르는 게 애매한 날씨가 잠깐 지속되더니 갑자기 온 동네 나무들이 푸른 잎으로 뒤덮여서 녹음이 우거진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벌써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올여름은 엄청 더울 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는 여름에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코드 작성하는 직종이니까 사무직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날씨에는 좀 영향을 덜 받긴 하죠. 다만 1년 내내 머릿속과 뱃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 지속되는 게 문제긴 하지만 말이죠. 이전 에피소드 어딘가 서문에서 이렇게 매 에피소드 서문마다 코로나 이야기를 해두면 나중에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을 때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어려운 시기였지 라고 떠올릴 날이 오지 않을까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날이 올 때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잖아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저는 실외던 실내던 코로나 확진자가 0명에 도달하고 나서도 진짜 안전해졌다 싶을 때까지는 계속 마스크 착용을 하긴 할 건데요.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여러 새로운 현상이나 문화들 중에서 월급쟁이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마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그러니까 꼭 지정된 어떤 출퇴근 장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업체와 사회 구성원들이 깨달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코딩 쪽 일을 하는 분들이 컴퓨터 사용에도 익숙하시고요. 온라인 비대면 상황을 위한 여러 가지 툴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한 기시나 슬랙이나 지라,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폐쇄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툴을 써서 공유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게 업무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연락 주신 회사가 있어서 가볍게 커피 타임을 좀 진행했는데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100% 재택근무로 업무를 진행하되 필요할 때 일정을 맞춰서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완전 재택근무를 도입할 때는 그쪽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제 업무 효율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업무 효율에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쪽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가셔서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맞게 일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100% 재택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동공이 흔들리는 게 스스로 느껴졌어요. 100% 재택근무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할지 아니면 회사와 이야기가 잘 돼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IT 쪽 업계에 이런 출퇴근과 장소적인 제약이 느슨해지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분명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하다라고 보통들 이야기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어려운 점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과 삶의 분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저러 여러 가지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마치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요. 재택근무 자체가 기본적인 환경으로 인식되는 때가 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지역도 그렇고요. 이동하느라 길바닥에 버려지는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개인 시간, 수면 시간, 잠자는 시간 같은 것도 좀 더 쓸 수 있을 거고요. 개개인의 발전에도 시간을 더 쓸 수 있을 테니 개인에게나 회사에게나 다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점들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서울 지역의 인구 밀집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완화되는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주거와 직장 위치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아무튼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조금만 더 힘내보시죠. 애플 팟캐스트 과학기술 카테고리에서 제 팟캐스트 순위가 잠깐 3, 4위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한참 미끄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었나 보다 했는데 지인분이 어느 날 애플 팟캐스트 과학기술 카테고리에 니 팟캐스트 1위까지 올라갔더라? 라고 알려주셔서 놀랐습니다. 주변에 자랑도 조금 했고요. 물론 조금 있다가 또 내려가긴 했지만요. 이 순위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한 번씩 팍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순위 변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나 산정치,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대한 내용이 팟캐스트 각 플랫폼에서 잘 나오질 않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순위에 영향을 준 건지 솔직히 가늠이 안 돼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자바스크립트 역사 에피소드 때문인 건가? 아니면 썸네일이 영향을 준 걸까? 설마 마이크를 바꿔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당연히 좋았습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약간의 청량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같은 환절기 때에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사는 게 힘든 시기라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기간인데 그래도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몇몇 플랫폼에서라도 좀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이 좀 있나 보네 하면서 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피드백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 피드백은 팟캐스트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었고요. 방송의 사운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팟캐스트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외적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라 제가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시는 내용들도 개인적으로 답변 자체는 가능한 빨리 드리려고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내용에 컨텐츠와 연관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에피소드에 소개해드리는 게 다소 느려지거나 제가 답만 드리고 소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청취해주시는 빵이오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번 편은 효과음 크기가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글라스 간님의 목소리와 성냥님 목소리가 겹쳐서 조금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피드백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용적인 피드백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팟캐스트에 쓸 컨텐츠를 제가 혼자 조사하고 대본도 혼자 쓰고 혼자 녹음하고 편집해서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제작하다 보니까 사운드나 효과음, 배경음악, BGM 같은 건 사실 만들고 나서 제 스스로 혼자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런 의견도 정말 소중합니다. 아마 자바스크립트 역사 쪽 부분에 제가 계속 사건을 나열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요렇게 진행하면 청취자분들 심심하시겠는데 싶어서 이번 시리즈의 본문에는 배경음악은 아예 빼버렸고요. 중간중간 효과음을 넣었던 게 아마 볼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볼륨 조절을 좀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글라스 크록포드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제가 번역 내용을 같이 읽은 게 합쳐져서 오히려 듣기가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사운드 관련 볼륨이랑 알아듣기 힘드신 부분도 제가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올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빵이오님 좋은 피드백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전 에피소드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의 역사와 에크마스크립트 2022 엿보기, 그리고 서로 닮아가는 언어들에 대해 다루는 내용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 에피소드도 꽤 양이 많겠는데 볼륨이 좀 크겠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볼륨이 커져서 지금 생각으로는 솔직히 앞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는 안 다루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분량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번 시리즈 이전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연봉이랑 알파 코드 쪽은 어떡하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물쩍 접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은 시작했던 내용은 어설프게라도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팟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들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표준 제정과 역사 등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두셨거나 원래 자바스크립트 생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셨다면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인 에크마스크립트의 업데이트가 TC39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에크마스크립트의 13번째 에디션, 즉 에크마스크립트 2022 버전에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기능은 총 8가지입니다. 이미 웹브라우저 쪽이나 여러 관련 라이브러리나 기술 등을 통해서 먼저 맛을 본 분도 계시겠지만요. 실제 새 업그레이드에 제한되고 어느 정도 사용되는 듯 하다가 디프리케이티드 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공식 표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에크마스크립트 2022 버전에 적용되는 이 8가지 항목들 중에서는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매우 단순한 문법이 하나 추가되는 정도의 간단한 기능 추가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구성된 각각의 내용들이 다른 항목들보다 오히려 볼륨이 큰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될 제한 내용은 GitHub에 명시되어 있고요. 에피소드 소개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연도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쭉 훑어볼 만합니다. 그럼 에크마스크립트 2022 버전에 포함되는 8가지 내용을 하나씩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나열하는 순서는 중요도나 제 개인적인 관심도와는 상관없이 TC39위원회 GitHub에 명시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클래스 필드 관련 내용이 추가되거나 개선됩니다. 이쪽이 나열된 게 좀 많고요. 내부 항목에 퍼블릭, 프라이빗, 스태틱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마 캡슐화,
접근 제어랑 관련된 내용일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치 인디시즈라고 하는데요. 이걸 번역을 하자면 정규 표현식 일치 색인이 추가되는 겁니다. 인디시즈가 인덱스의 복수형인데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인덱시즈보다는 좀 더 테크니컬한 영역의 개념에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사실은 똑같은 인덱스의 복수형이긴 합니다. 이건 큰 기능 추가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정규식 관련 옵션 플래그가 하나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톱 레벨 어웨이트입니다. 톱 레벨이라고 칭했으니까 비동기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어웨이트 쪽 위상이 더 올라간다는 말일 것 같네요. 네 번째는요, 요건 뭔가 화려한 수식어를 쓰는 명칭 같아 보이는데요. Ergonomic Brand Checks for Private Fields 방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프라이빗 필드를 위한 인간공학적 브랜드 체크입니다. 이건 명칭만으론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에크마스크립트 표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영어 사전을 찾아봐가면서 번역했을 때 그 의미를 대충이라도 알아먹을 수 있는 직관적인 느낌의 단어를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인간공학, 인체공학용이라고 표현한 문법이나 기능을 추가해주면 개발자분들의 손가락에 좀 더 좋은 문법을 추가해주겠다라는 건가요? 알 수가 없네요.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들의 코딩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좀 덜 주는 형태로 기능이 개선되거나 추가되는 거라면 탈모 아니면 위장장애,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군요.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니까요. 좋은 의미로 만들어주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 쳐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명칭 자체는 좀 사실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 드렸던 추가 기능 명칭 3개를 보면요, 클래스 필드,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치 인디시즈, 탑 레벨 어웨이트, 이런 3가지 명칭들을 보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이해가 가볍게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단어에서 오는 뉘앙스로 대략적인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3개와는 좀 다르게 Ergonomic Brand Checks for Private Fields라는 이 명칭은요, 그런 직관적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at 메서드가 추가됩니다. at 이고요.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t 메소드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메소드는 뭔가 어떤 위치와 관련된 메소드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6번째, accessible object.prototype.hasOnProperty 메소드입니다. 이게 객체 안에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할 때 쓰는 메서드인데요. 액세서블이 접근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편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object.prototype.hasOnProperty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으로서 object.hasOn 메소드가 제한됐고요. 현재 스테이지 4단계에 이르러서 에크마스크립트 2022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번째, 클래스 스태틱 블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요건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요. 스태틱 초기화 블록 같은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에러 코즈가 추가됩니다. 코즈가 원인, 이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에러 코즈가 추가된다는 건 결국은 익셉션이나 에러 처리 관련된 원인을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같네요. 이렇게 이번 에크마스크립트 2022에는 8가지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되고요. 요 에크마스크립트 2022에 추가되거나 개선되는 기능들은 그 명칭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빼고요. 각 기능별로 간단하게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클래스 필드 관련 내용의 추가와 개선에 대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먼저 자바스크립트가 추구하는 객체 지향 방식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옆으로 새버리게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 에피소드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 지향 이야기도 잘못 건드리면 앞에 자바스크립트의 역사만큼이나 내용이 많아질 수도 있어서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좀 불안했는데요. 약간만 겉핥기 수준으로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파심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 에피소드의 내용들은 가볍게 다룬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좀 사용하는 어휘들이나 명칭이 코딩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들으시기엔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건 이번 에피소드에 다루는 토픽의 내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나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객체 지향 개념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실제 산업군에서 많이 사용되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바, C#, 그리고 파이썬 등이 그 예인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언어들이 객체 지향을 대하는 방식과 자바스크립트가 객체 지향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넘어오시거나 개발을 해야 하는 경우에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한데 예상과는 다른 자꾸 간질간질한 부분이 생겨나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낱말할 처지는 아닌데요. 폴리글랏 프로그래밍을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지인분께 여쭤보니까 오히려 특정한 다른 언어에 익숙한 상태에서 입문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를 메인 언어로 시작하신 분들이 언어에 익숙해지시는 데는 더 유리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하나만 일단 잘 해놓으면 나머지 다른 거 배울 때 더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는 그런 게 해당상이 좀 적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라는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단어 하나로만 딱 찝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앞서 언급했던 자바 같은 전통적인 객체 지향 언어들은 클래스 기반으로 객체 지향을 구현하고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기반으로 객체 지향 방식에 접근합니다. 성냥님 너무 옛날 방식만 알고 계시네요. 자바스크립트에 클래스 사용 가능했던 게 언제부턴데 과거의 유물인 jQuery 찬양하시는 이야기 하실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설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사실 이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글링만 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블로그나 아티클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는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을 따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클래스라는 키워드만 쓰게 해준 것 뿐이에요. 약간 번외로 이야기하자면요. 2014년에 노르딕 JS라는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에서 더글라스 크로포드님은 에크마스크립트 6 버전의 가장 큰 실수는 클래스의 도입이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키워드란 건데요. 그런데 이미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들 잘 쓰고 있으니까 사실 돌이킬 수는 없겠죠. 어쨌든 구글링을 통해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syntactic sugar, 즉 문법적 설탕이라는 표현입니다. 문법적 설탕. 뭔가 표현이 참 귀여운데요. 개발자, 프로그래머에게 아주 달콤한 문법을 하나 추가해줬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달달한 문법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사실 클래스 키워드를 쓰는 게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방식을 지원하는 게 아닌데 다른 언어들의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문법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도 기존의 클래스 기반 언어들과 유사하게 객체 지향 구현이 가능하게 정확하게는 흉내낼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신택틱 슈가로 불리는 클래스 도입은 더글라스 크록포드님이 큰 실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설탕이 달콤해도 많이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혹시 그런 의미까지 생각했다면 신택틱 슈가라는 표현은 정말 통찰력 있는 표현일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언어 디자인 철학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서 혼란이 생길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름 똑똑한 결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신규 유입되는 프로그래머들이 빠르게 학습해 나가기 위해 골몰 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기 언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나름 큰 숙제 중 하나거든요. 영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프로그래머 선생님, 저희 거 한번 써보세요. 에이, 원래 쓰시던 언어랑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보세요. 클래스도 쓸 수 있어요. 아유, 뭘 그렇게 자세하게 뜯어보시나요? 이 정도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하하하. 그래서 언어들이 버전업을 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할 때 문법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한 기존에 잘 나가고 있거나 메이저한 다른 언어와 문법을 유사하게 크게 차이 없게, 즉 위화감 없이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씁니다. 자기네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 러닝 커브를 낮춰주기 위함인데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여러 언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법이나 패러다임을 막 못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원래 코딩하던 방식으로도 밥 벌어먹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파이썬2에서 파이썬3로 바뀔 때 그렇게 시끄러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귤러 보세요. 버전별로 완전 다른 종류의 프레임워크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갈아타버리잖아요. 모바일은 안드로이드랑 iOS는 미안합니다. 그쪽은 선택 여지가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죠. 모바일 개발자분들 고생 많으시죠? 힘내세요. 좀 딴 얘기지만 예전에 자바 10 버전에서 로컬 변수 타입 추론 용도로 바 키워드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지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기겁했던 게 기억납니다. 아니 진짜 자바에서 바가 웬 말이야. 결국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진작 좀 잘하지. 왜 호이스팅도 도입하지 그랬냐? 아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바로 튀어나온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것 뿐이에요. 저는 강 타입, 약 타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벌이와 직업과 관련된 소중한 도구인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완전 사랑합니다. 아무튼 자바스크립트는 최초 제작 시점 때에 너무 번잡하지 않은, 좀 작고 모자란 언어로 만들어줘 라는 요청으로 시작된 언어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 다소 비어있거나 모자라거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처음 의도와는 달리 계속해서 활용 범위와 용도가 빠르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좋은 기능들을 막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다른 언어나 기술들 이야기할 때 막 못 바꾼다고 한 거요. 그건 모바일 쪽이랑 자바스크립트 쪽은요, 안타깝지만 예외입니다. 어차피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수준의 위치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래 게임할 때도 말이죠, 이미 만렙 찍고 아이템을 거진다 맞춘 상태면요, 바꿀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이미 착용하고 있는 기존 아이템들 조합 때문에 섣불리 특정 부위 하나 바꾸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한참 랩업하고 아이템 맞추고 다녀야 하는 성장기, 그리고 인기가 많은 시기에 불붙어서 뛰어다닐 때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맞추고 실험적인 도전도 해보고 다니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ES5, ES6 버전쯤부터 이어진 최근 상황들을 게임에 빗대서 보자면요. 어떤 게임의 확장팩이나 대규모 업데이트가 일어나서 완전 다른 게임 수준으로 탈바꿈했는데 거기서 레벨업을 다 끝내고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이나 무기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완전 OP급 캐릭터로 거듭나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 자바스크립트는 사기 캐릭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건 아주 오래 갈 겁니다. 클래스 기반, 프로토타입 기반 이야기하다가 또 옆으로 새버렸네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클래스라는 단어는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라는 단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쪽은요, 데이터 타입을 먼저 세세하게 분류부터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표현해보자면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명서부터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너 게임 캐릭터 만들고 싶니? 게임 캐릭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름이 있어야 하고 레벨, 경험치, 종족, 성별, 직업, 체력, 만화 등등등. 여기 설명서대로만 만들어주면 게임에 사용할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편하지?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 이건 대량 생산용 같지 않습니까? 표준 같은 걸 하나 정해놓고요. 이거에 따라 막 생산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왜 프로그래밍 처음 공부하면 재사용, 추상화, 공통요소, 상속 이런 것들 이야기 하잖아요. 미리 설명서를 잘 만들어 놓고요. 그 설명서대로 객체를 막 찍어내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객체 지향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재사용성을 극대화해서 쓰려고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요.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은 그 중에서도 이런 대량 생산 같은 느낌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이나 오버라이드, 다양성, 구체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지만요.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은 결국 처음부터 잘 분류해놓고 그 분류대로 막 찍어내겠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방식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좀 딱딱한 느낌의 언어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 프로토타입 기반 객체 지향은요, 클래스 기반과는 다르게 애초에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명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분류하지 않아요. 프로토타입의 명칭 자체를 생각해보면 프로토타입이 원형, 시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만들거나 상품화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써보게 하는 겁니다. 요즘 왜 스타트업에서 MVP 많이들 이야기 하잖아요. 애자일, 스프린트 이런 단어는 귀가 따갑도록 한참 전부터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크게 한 방에 완성형으로 완벽하게 다 정의를 해두고 그 정의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작게 최소 기능만 갖춰서 일단 먼저 만들고 반응을 보고 빠르게 대응하고 수정하고 개발해서 키워나가자 이런 느낌. 이렇게 본다면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의 의미에 가깝죠. 혹은 네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은 바로 이런 거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완성품을 딱 보여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토타입의 뜻인 원형이라는 의미에 가깝죠. 사람들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의 시대에는 말이죠.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 개념에 대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많은 종류의 핸드폰들이 여러 회사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짠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었죠? 스마트폰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컴퓨터, 물리적인 키패드 따윈 필요 없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로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전화 기능도 가지고 있는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이란 개념이 잡히고요. 이 아이폰을 본따서
혹은 이 아이폰의 개념을 시작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의 모습이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미하는 원형으로서 의미를 가진 거죠. 즉, 프로토타입 기반 객체 지향은요, 어떤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샘플, 시제품, 원형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먼저 만들어 두고 여기에 살을 붙이거나 필요한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는 형태로 객체 지향 개념에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요, 왠지 옛날 교과서에서 보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그 유명한 문장이 떠오르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은 객체를 만들기 위해 설명서를 먼저 만듭니다. 네가 만들고 싶어하는 건 여기 설명서대로 만들면 돼 라고 하는 건데요, 미리미리 분류해놓고 요거대로 만들면 된다, 좀 다르게 만들고 싶으면 이 규칙을 지켜줘,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만들면 돼 라는 식이라서 필연적으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선행 작업이 많이 필요한 방식입니다. 일하기 전에 문서랑 계획표를 가능한 완벽하게 작성하는 거죠. 유연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쫙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 잘 만들어 두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긴 해요. 이와 달리 프로토타입 기반 객체 지향은요,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것 봐봐, 내가 만든 거 보여줄게, 요게 바로 네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해서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돼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본따서 조금씩 바꿔가며 만드는 건데요, 따놓고 이야기해서 막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의 자유로움은 분명 큰 장점이지만요, 대규모로 생산적인 측면을 생각해본다면 적절한 규제랄까? 규칙성은 최소한 필요악이라고 불릴 만큼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양쪽 방식 다 각자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거나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객체 지향은 잘 비교해보면요, 결국 클래스 기반이던 프로토타입 기반이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생각인 건 같다라는 거죠. 다만 시작점이랄까? 대상을 바라보는,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관점이 다른 것 뿐입니다. 사실 이 점을 통해 나오는 결론은요, 이번 에피소드 시리즈 제목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가 추구하는 그 어떤 방식이나 패러다임, 방법도요, 모든 케이스나 모든 개념을 다 커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방식의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모자란 부분을 메꿔넣는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각자가 바라보는 지향점, 이상향은 동일한 곳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작점이나 가치관이 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라도요, 생존해 나가려면 비슷한 형태를 띠는,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TV, 반대로 TV 기능이 더해져서 TV를 대체할 수 있는 모니터 같은 느낌인 거죠. 전통적인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디자인의 근간인 프로토타입 기반 객체 지향 방식에 대한 내용은 일단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완전 겉핥기 수준으로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토픽에 맞는 이야기를 또 해야 해서 분량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근원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께는 제가 온라인에 글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움 사이트에서 작년 12월에 임성묵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바스크립트는 왜 프로토타입을 선택했을까? 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에피소드 소개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제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려고 인터넷이랑 논문을 좀 뒤져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글 학술 검색에서 이건가 본데 싶은 논문을 찾았었는데요. 한글로 번역해보면 클래스와 프로토타입에 대한
약간의 철학적 그리고 역사적 관찰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논문을 비롯해서요, 다른 관련된 여러 자료를 자세하고 접근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글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짧진 않은데요, 정말 좋은 글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제 사용이 짱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에크마스크립트 2022의 추가, 개선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진짜 한도 끝도 없군요. 의외로 에크마스크립트 2022 버전의 내용 하나하나는 앞서 다룬 내용들에 비하면 김이 새버릴 정도로 이야기할 게 많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 이야기는요,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이더라고요. 첫 번째, 클래스 필드 관련 내용이 추가되거나 개선됩니다. TC39 GitHub 내에서는 이 내용에 나열된 하위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프라이빗 인스턴스 메서드와 접근자, 클래스, 퍼블릭 인스턴스 필드와 프라이빗 인스턴스 필드, 스태틱 클래스 필드, 그리고 프라이빗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클래스, 인스턴스, 필드, 퍼블릭, 프라이빗, 스태틱, 이런 단어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뻔한 거죠. 캡슐화와 접근 제어 영역입니다. 하위 항목이 많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기호인데요, 이 샵 표시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필드명 맨 앞에 샵을 붙여주는데요, 이렇게 샵을 붙여주면 프라이빗 필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와 접근자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스태틱 메서드와 필드에도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외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요소가 생긴 겁니다. 드디어 표준으로 올라오는군요. 그리고 컨스트럭터 바깥 최상위, 그러니까 클래스 바로 안쪽에서 클래스 필드를 초기화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에크마스크립트 2022의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상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예전에는요, 원래 컨스트럭터 안에서 변수 앞에 언더바를 써서 표시해줬잖아요. 보통 언더스코어라고 하던가요? 저는 근데 언더바가 입에 붙어서 언더바라고 하는 편인데요, 저는 솔직히 언더바를 쓰던 말던 어차피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불가능한데 참 쓸데없는 짓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예외적인 작성 규칙을 원래부터 그래왔던 거다, 이게 관례다 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언어적인 관례 정말 중요한 거긴 한데요, 그래도 제대로 생각한 대로 동작하지도 않는데 언더바 특수기호 붙인 거 하나로 그냥 그렇게 알아라 라고 하는 식인 건, 이건 언어 자체의 무능함을 덮기 위한 변명 아닌가? 라는 느낌이었어요. 안 그래도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에서 잘 볼 수 없는 호이스팅 같은 것 때문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말이죠. 사용 자체를 완전히 막는 키워드를 줘서 아예 시도도 못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ESLint 같은 것에 도움을 받는 걸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바에서 롬복 같은 거를 써서 getter, setter 같은 걸 작성 안 해도 되는 유틸이 생겼다고 해서 자바 문법 자체에 장황함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파치 커먼즈 유틸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널 체크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바의 참 훌륭한 널 처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옵셔널 같은 표준적인 처리 방식을 제공해줘서 서드파티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에크마스크립트 2022에 정식 도입되는 샵을 통한 프라이빗 필드 지정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프라이빗을 위한 샵 키워드 제한 자체는 몇 년도 더 됐고요, 노드.js 같은 데선 이미 사용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요, 표준까지 올라온 건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제 진짜로 정말 떳떳하게 외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견고한 필드 제작이 가능해진 겁니다. 2022년 언어가 나온 지
27년이 지나서야 떳떳하게 캡슐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쁩니다. 이뻐요. 아마 자바스크립트 관련 수많은 블로그들과 책의 내용이 바뀌겠죠. 자바스크립트 변수의 첫 글자로 올 수 있는 특수 기호 규칙에 대해서 고쳐 쓰게 될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변수의 명령 규칙에 속하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샵 기호를 앞에 붙여서 프라이빗 특성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블로그의 글들이나 책들의 내용이 새로 고쳐 써지거나 추가 작성되겠죠. 근데 어차피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단어로 있는 상태면 샵 같은 특수 기호가 아니라 그냥 프라이빗 같은 별도의 키워드를 주는 게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TC39위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진짜 내노라는 훌륭한 분들이 엄청나게 고민하셔서 제안해 주셨을 테니까요. 명칭의 일관성보다는 일단 프라이빗 필드 방식이 정식 표준 기능으로 도입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관련 기술들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가 보았을 땐 에크마스크립트 2022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돼요. let과 const, 그리고 async, await와 같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고, 앞에 좀 옆으로 빠진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에크마스크립트 2022의 첫 번째 변화 내용만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치 인디시즈 정규 표현식 일치 3개입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